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궁전이 하나 있다면 그곳은 화려한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천 여인의 절망이 새겨져 있는 장소다. 지금으로부터 5세기 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오스만 제국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법칙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은 단순한 궁중 예절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국가 권력의 기계로 변환하는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가장 냉혹한 체계였다. 당신이 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절반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톱카프 궁전의 화려한 대리석벽 뒤에서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한 여인의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다. 1520년의 어느 밤 카프카스 산맥의 어딘가에서 잡혀온 젊은 여인이 처음으로 톱카프 궁전의 문을 통과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아마도 황제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아니면 단순히 죽음 앞에 공포? 하지만 그녀가 마주친 것은 희망도 공포도 아닌 차라리 그 둘을 완벽히 통제하는 시스템의 벽이었다. 횃불의 불빛이 대리석 벽에 부서지는 그 순간 공기는 장미수의 향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의 냄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옥의 환영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단 신발이 회랑의 돌바닥에 스치는 소리로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 자체가 발을 놓는 것 같았다. 그녀를 인도하는 것은 한 명의 나이든 여인이었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생존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 궁전의 체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입을 열었고 속삭임으로 시작된 말은 마치 저주처럼 들렸다. 앞으로 이 궁전 안에서 당신이 마주할 모든 것, 당신이 따라야 할 모든 법칙들은 법전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공포와 침묵, 그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유지되는 절대적이고 절대 어길 수 없는 명령들이라는 뜻이었다. 당신이 지금 들어서는 하렘이 쾌락의 궁전이라고 말하는 역사가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이다. 이곳은 정밀한 정치적 기계다. 여기서는 당신의 모든 몸짓, 모든 숨결, 심지어 당신의 눈빛 하나까지도 통제된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조차 실제로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감시는 당신이 죽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렘의 위계 구조는 철저하게 설계되었다. 최고의 권력은 발리데 술탄, 즉 황제의 어머니에게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황제의 생명을 주었으나 이제는 그 황제마저 통제하는 여인이었고 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 다음은 궁정의 최고 내시가 있었다. 내시들은 거세당한 남성들로 황제의 신뢰를 받아 권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절대 황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선택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제국의 감시자이자 집행자였고 동시에 그들 자신도 감금된 생물이었다. 그리고 하렘의 최상층에는 수석첩, 즉 카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황제의 애정을 받아 아들을 낳은 여인들로 이론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수백 명의 신참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언젠가 황제의 침실에 오를 수도 있고 영원히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위계 질서는 단순한 신분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힘의 구조였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잔혹한 법칙이 나온다. 바로 하룻밤 금지법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 법칙은 오스만 하렘의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되었다. 법칙은 매우 간단했다. 어떤 여인도 절대로 술탄의 곁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부부나 연인이 밤새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궁전에서는 그것이 죽음을 의미했다. 여인이 황제의 침실에 들어갔다면 밤새 함께 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창밖에 첫 햇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여인은 반드시 옷을 챙겨 입고 황제의 침실을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발이라도 더딘다면 그것은 죽음이었다. 이 법칙을 강제하기 위해 황제는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밤새 황제의 침실 문 앞에는 무장한 경비병이 서 있었고 새벽이 되는 순간 그들은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인이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여인을 끌어낸다. 만약 저항한다면 그것은 즉시 처형을 의미했다. 역사 기록에는 새벽을 넘긴 여인들이 보스포루스 해협에 수장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무거운 자루에 담겨서 물로 던져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었다. 황제의 극도로 냉혹한 계산의 결과였다. 왜 황제는 이런 미친 법칙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극도로 현실적이었다. 만약 어떤 여인이 밤새 황제의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녀는 황제의 귀에 이야기할 수 있다. 제국의 정책에 대해 속삭일 수 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신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황제의 친형제가 위험하지 않은지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황제도 인간이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만약 한 여인이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그녀의 음성은 제국의 법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수백만의 신민이 살고 죽는 제국의 운명이 한 여인의 애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황제는 이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법칙을 만들었다. 여인과 황제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완벽히 차단하는 법칙이었다. 아무리 사랑해도 밤을 함께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정책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순수한 육체적 만남일 뿐 감정적 연결은 불가능해진다. 그 여인이 침실을 떠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희미한 등불 아래 그녀는 밤새 입었던 비단 옷을 재빠르게 벗고 앞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 옷 냄새는 황제의 냄새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냄새마저 떠나보내야 한다. 윤익이라 불리는 것에 된 내시가 그녀의 팔을 잡고 침실 밖으로 인도한다. 아무 말도 없다. 아무 작별의 말도 없다. 침묵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그 여인은 사라진다. 먼 곳에서 새벽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잔이라는 이슬람의 새벽 기도 소리는 마치 죽음의 신호처럼 들린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그 여인에게는 죽음 같은 신호였다. 다시는 이 침실에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없다. 모든 것은 황제의 기분에 달려있다. 그런데 역사 속에 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이름은 후렘 술탄 또는 록셀라나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 여인은 5세기에 걸친 이 법칙을 깨뜨렸다. 밤이 새도록 황제의 곁에 있었다. 새벽에 햇빛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는데도 그 여인은 여전히 침실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새벽 기도가 울려 퍼졌다. 황제는 그 여인을 내보내지 않았다. 경비병들이 들어갔지만 황제는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궁은 즉시 알아챘다. 그것은 법칙의 파괴였다. 그것은 절대 금기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제국의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궁궁 안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오래 복종하던 다른 첩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한 여인이 모두가 따라야 하는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가? 발리데 술탄, 즉 황제의 어머니는 자신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 법칙을 만든 세력의 최고 권력자였고 이 법칙 덕분에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이 그 법칙을 깨뜨리고 있었다. 하렘의 질서 전체가 흔들렸다.
역사는 이것을 후렘의 반항이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오스만 제국 6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 중 한 명이 만든 혁명이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할 냉정한 사실이 있다. 후렘 술탄 외에 이 법칙을 어긴 여인은 모두 죽었다. 수백 년 동안 그 법칙을 깨뜨리려고 시도한 여인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이름도 잊혀졌고 심지어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마저도 지워졌다. 후렘만이 유일하게 그 죽음을 피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녀가 정말로 황제를 사랑했기 때문도 황제가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정치적 상황과 시대의 운이었다. 황제 술레이만은 정복 황제였고 제국은 팽창일로에 있었다. 강력한 여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후렘은 살아남았고 나중에는 합법적인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제국의 권력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는 다음 법칙은 후렘의 성공마저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 첩, 한 아들 법칙이었다. 이 법칙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만약 어떤 여인이 황제의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여인은 다시는 황제의 침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법칙인지 생각해보자. 이전 법칙은 황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한 여인에게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어머니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정치에서 황제의 어머니, 즉 발리데 술탄의 힘은 절대적이었다. 발리데 술탄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황제는 또 다른 여인들을 곁에 두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로부터 여러 아들을 낳았다. 만약 한 여인만 계속 황제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여인은 추가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어머니 아니면 그 여인 자신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황제는 이 법칙을 만들었다.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여인은 영원히 황제의 침실에서 제외된다. 즉,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은 하세키 술탄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승격된다. 하세키 술탄은 황제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이론상으로는 매우 높은 지위였다. 그녀는 궁전 내에서 별도의 궁자를 받았다. 그녀는 막대한 부와 많은 시종, 그리고 황제의 경의를 받는다. 그녀의 아들이 황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인은 영원한 단절을 맞이한다. 그녀를 사랑했던 황제의 침실 문은 영원히 닫혀 있다.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는 황제를 만질 수 없다. 다시는 황제와 사랑을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사람과 자식을 낳았다고 하자.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당신은 그 사람의 다른 아내나 첩들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 당신의 자식은 그 사람을 만나지만 당신은 만날 수 없다. 그런 고통을 당신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하렘의 여인들은 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 속에서 그들은 고립되었다. 황제의 애정이 없는 위치는 위대함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무덤이었다. 이제 고민해보자. 만약 당신이 하렘의 여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더 나을까? 영원히 황제의 침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낳아 하세키 술탄이 되지만 영원히 황제와 분리되는 것인가? 실제로 이것이 하렘의 여인들이 직면한 선택지였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딸을 낳은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딸을 낳은 여인들은 여전히 회전 목록에 남는다. 즉, 그들은 여전히 황제의 침실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다음 임신이 아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 만약 다음이
또 딸이면 또 딸이면 자신은 계속 이 수렁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일부 첩들은 절망의 끝에서 위험한 선택을 한다. 비임신을 위해 극단적인 피임법을 사용했다. 약초를 마셨고 독약에 가까운 약물을 복용했으며 정교한 타이밍 조절을 통해 임신을 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영원히 회전 목록에 남는 것이 아들을 낳아 영원히 격리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끔찍한 점은 그들의 몸이 제국의 소유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각 여인의 임신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사되었다. 산파와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궁전을 방문하여 여인들의 신체를 검사했다. 임신이 확인되면 그것을 보고했다. 만약 의도적으로 임신을 피한다면 그것은 발각될 수 없었을까? 물론 발각되었다. 그리고 발각된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는 그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하렘의 여인이 황제의 자식 생산이라는 임무를 거부한다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 여인의 유일한 가치는 자식을 낳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여인들은 교묘한 정치적 동맹을 맺어 살아남았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내시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발리데 술탄의 신뢰를 얻었으며 황제의 다른 아내나 첩들과 신중한 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역사의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로 수천 명의 여인들이 하렘의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은 다양했다. 일부는 독약을 마셨다. 일부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던져졌다. 일부는 감옥에 갇혀 천천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죽음의 방식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어린 신입 여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깨닫기 시작한다. 하렘에서 모성이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모성은 또 다른 형태의 유배라는 것을, 당신이 가장 기대했던 일, 즉 황제의 아들을 낳는 것이 동시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끝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 만든 두 번째 법칙의 진실이었다. 그런데 황제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렘을 더욱 통제하기 위해, 더욱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황제는 또 다른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선택의 의식, 그리고 순수함의 시험이라는 것이었다. 술탄의 침실에 오르기 전에 모든 여인은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것은 순결 검사라고 불렸다. 그 이름만 들어도 이미 불쾌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산파와 의사들이 여인의 신체를 검사한다. 단순히 신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세를 본다. 당신의 호흡을 본다. 당신의 걸음걸이를 본다. 그들은 당신이 자는 모습을 지켜본다. 당신이 코를 곤다면 그것도 기록된다. 심지어 당신의 식습관, 당신의 음성의 톤, 당신의 웃음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황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여인을 원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황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황제의 고문들과 의사들이 황제의 취향을 추측하여 그에 맞춰 여인들을 평가했던 것이다. 조건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여인은 즉시 하급 시녀나 자벽부로 전환된다. 즉, 황제의 침실에 오를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하렘에서의 최하층 위치는 실질적으로는 노예와 다르지 않았다.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적게 받고 가장 차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이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역사는 이 체계가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미쳐버렸음을 기록하고 있다. 술탄 이브라임 1세 시대, 이 검사 제도는 진짜 광기로 변질되었다. 이브라임은 역사상 최악의 술탄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극도의 편집증과 기묘한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대상이 무엇이었을까? 소였다. 정확히 말하면 소의 신체 구조였다. 이브라힘은 사냥을 나갔다가 소를 보고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 소의 신체 구조, 그 형태, 그 비율이 그에게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 소와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진 여인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다. 이브라힘은 황금으로 만든 소의 모형을 제작하고 제국 전역에 명령을 내렸다. 이 모형과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진 여인을 찾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궁전으로 데려와라.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국의 관리들이 이 명령을 실제로 따랐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소의 모형처럼 보이는 여인들을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수치심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자신의 딸이나 아내가 이런 이유로 끌려가는 것을 봐야 했을까? 결국 시바카르라는 이름의 여인이 선발되었다. 그녀는 아르메니아에서 온 마리아였고 그녀의 체중은 약 150kg이었다. 그리고 이브라임은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에 들여놓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을 자신의 총애의 대상으로 삼았다. 궁전의 최고 관료들과 내시들은 이 광경을 목도했다. 그들은 황제의 기괴한 집착을 지켜봐야 했고 그에 맞춰 궁전의 시스템을 조정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난 일은 환상적인 설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페르시아의 고급 융단들이 궁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늑대 가죽이 깔렸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시바카르의 거대한 몸무게를 견디기 위해 견고한 것들이 선택되었다. 곰 가죽으로 장식된 벽, 호랑이 가죽으로 덮인 의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술탄의 침실을 덮기 시작했다. 궁전의 우아함과 정교함은 사라지고 마치 사냥꾼의 오두막처럼 변해갔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남자의 기괴한 욕망 때문이었다. 이것이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예다. 하렘의 다른 여인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봤을까? 당신이 황제의 침실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모든 평가를 통과했고 당신의 미모가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황제가 당신의 완전한 반대인 여인을 총애한다면 당신의 자존심은 어떻게 될까? 당신의 절망은 어떤 깊이일까? 역사는 이 시기에 하렘의 여인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부는 광기에 빠졌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제의 기괴한 욕망은 궁전 안의 수백 여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젊은 신입 여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신의 미모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우아함도, 당신의 지성도, 당신의 성격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황제가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그에 맞춰 조형하는 것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황제의 욕망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하렘의 체계가 단순히 여인들을 통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국은 더욱 치밀하게, 더욱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궁중 회계사들이었다. 매일 밤 황제의 침실에서 나온 후 전담 서기관들은 기록부를 작성했다. 그 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날짜, 여인의 이름, 황제가 침실에 있던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황제의 만족 여부였다. 만족했다면 어느 정도인가? 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이 기록부는 단순한 일지가 아니었다. 이 기록부는 황제의 욕망의 지도였고 동시에 각 여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판정표였다.
이 체계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자신이 황제와 몇 번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다른 여인이 자신이 더 많이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궁전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분쟁은 해결되기 쉽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황위 계승 시 친자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자 그 왕자의 아버지가 정말로 황제인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들이 아닌가 궁중 기록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왕자를 낳은 여인이 언제 황제와 만났는가, 그 시간대가 임신 시기와 맞는가,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검증된다. 이 책에는 얼마나 정밀했는가. 역사는 귤팸 하툰이라는 한 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귤팸 하툰은 자신에게 배정된 밤을 다른 여인에게 팔았다. 즉 자신의 침실 할당권을 돈을 받고 다른 여인에게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났다. 기록부를 비교해보니 맞지 않은 것이다. 귤팸 하툰의 기록에 황제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밤에 귤팸 하툰이 침실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귤팸 하툰은 처형당했다. 그 처형의 이유는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황제와의 관계를 다른 여인에게 사주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의 죄는 더 단순했다. 그 여인이 국가의 소유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었다. 성적 접근권이 국가의 소유이고 그것을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궁전의 건축 구조 자체가 설계되었다. 거울같이 반사되는 타일로 된 벽을 따라 이동하면 한 방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특정 각도의 창은 사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그 방안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숨은 통로들, 궁전 벽 안에 숨겨진 복도들이 있어서 내시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동할 수 있다. 술탄의 침실은 사실상 투명한 방이었다.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술탄은 보는 자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자였고 하렘의 여인들은 항상 보이는 자였다. 낭만과는 거리가 먼 완벽한 감시 체계였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발리데 술탄, 황제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단순히 황제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렘의 절대적 지배자였다. 모든 여인의 생리 주기를 알고 있었다. 누가 임신했는지, 누가 임신하지 못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누가 황제를 만났는지, 언제를 만났는지를 알고 있었다. 제국의 성적 달력이라고 불러야 할 일종의 시스템을 그녀가 관리했다. 왜냐하면 발리데 술탄은 자신의 아들의 성적 관계를 통해 제국 내의 파벌 싸움을 조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월 초 발리데 술탄은 의식을 거행했다. 하렘의 모든 여인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녀는 비단 손수건들을 배포했다. 금실로 수놓인 손수건을 받은 여인은 그것이 영광의 표시였다. 그 다음 달에 황제의 침실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반대로 흰 손수건을 받은 여인은 실각의 징조였다. 앞으로 황제의 시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이 의식은 마치 사형 선고와 사면 선고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의식은 매달 반복되었다. 매달 누군가는 영광을 잃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측 불가능했다. 오직 발리데 술탄만이 그 이유를 알았다. 여인들은 단 한 번의 밤을 위해 얼마나 오랜 준비를 해야 했을까? 만약 당신이 금실 손수건을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같은 준비 기간이 시작된다. 먼저 당신은 몸을 준비해야 한다. 며칠 동안 단식을 한다. 당신의 배가 고프다. 당신의 목이 마르다. 하지만 당신은 견뎌야 한다. 당신의 몸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당신은 향유 목욕을 한다.
고급 향료와 에센셜 오일로 가득한 목욕탕에 몸을 담근다. 당신의 피부는 부드러워져야 하고 당신의 향은 황제의 취향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한다. 이슬람 신에게 또는 당신이 믿는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기도한다. 당신이 황제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실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몇 주간 이런 준비가 계속된다. 당신의 정신은 피폐해진다. 당신의 육체는 약해진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한다. 당신은 할 수밖에 없다. 내레이션이 말한다. 이곳에서 욕망은 행정 절차였다. 사랑이 아니었다. 감정이 아니었다. 행정 절차였다. 그것은 마치 병역 의무처럼 세금 납부처럼 국가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의무였다. 그리고 이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거부하면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 만든 가장 끔찍한 체계였다. 욕망을 행정화하고 사랑을 국가화하고 인간의 가장 개인적인 감정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적 기록으로 만든 것이다. 새로 들어온 여인들이 이 체계에 진입하기 전에 거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2년에 걸친 혹독한 훈련 과정이었다. 황제의 침실에 오르기 전에 모든 여인은 이 2년의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무엇인가? 시, 음악, 언어, 예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고전적인 여성 교육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의 교육은 매우 달랐다. 진정한 교육은 소위 은밀한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복종 훈련이었다. 완전한 복종의 예술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이 훈련은 누가 진행했을까? 황제의 침실을 경험한 나이든 첩들이었다. 그들은 젊은 신임 여인들을 앞에 놓고 조용하지만 결코 자비롭지 않은 음성으로 지시했다. 당신이 배워야 할 첫 번째는 감정을 숨기는 방법이다. 황제가 당신을 보면서 웃는가? 당신도 웃어야 한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 있는 웃음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황제의 웃음에 반응하는 기계적인 웃음이어야 한다. 당신의 진심 어린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심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황제의 눈썹 움직임 하나로 그의 기분을 읽는 방법이다. 황제가 입을 다물었지만 눈썹이 조금 올라갔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의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 당신은 즉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황제의 사소한 신호를 완벽하게 읽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당신의 웃음과 한숨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웃음이 나올 것 같을 때도 참아야 한다. 아무리 황제가 재미있는 말을 해도 당신이 먼저 웃어서는 안 된다. 황제가 웃은 후에 황제보다 더 크지 않은 웃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한숨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피곤해도 한숨을 쉴 수 없다. 당신의 모든 감정은 황제의 감정 뒤에 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훈련은 완전한 침묵이다. 이것을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은 침묵 훈련이라고 불렀다. 당신이 황제의 침실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완전한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숨쉬는 소리도 가능한 한 들리지 않아야 한다. 당신이 코를 곤다면 그것은 황제에게 무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당신이 신음을 낸다면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완벽한 여인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여야 하고 마치 인형처럼 조용해야 한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침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정되었다. 영원히 황제를 만날 기회를 잃었다. 마지막 시험은 냉혹했다. 당신이 2년의 훈련을 마친 후 당신 앞에는 고위 관리들과 황제에 신뢰하는 신하들이 앉아 있다. 그들의 앞에서 당신은 모의 침실 장면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이것은 평가다. 당신의 움직임이 평가된다. 당신의 표정이 평가된다. 당신의 복종도가 평가된다. 만약 당신이 이 평가를 통과한다면 당신은 황제의 침상으로 간다.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하급 시녀나
자벽부로 남는다. 즉, 당신의 인생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뜻이었다. 2년의 노력이 이 한 번의 평가로 모두 판단된다. 평가를 통과한 여인이 실제로 황제의 침실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즉시 또 다른 절차가 있었다. 밤이 끝나고 여인이 침실을 나가면 윤익이 그 여인을 의사에게 인도했다. 신체 검사가 즉시 이루어진다. 황제가 만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의사는 여인의 신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서기관은 모든 결과를 기록했다. 황제가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여인은 다시는 불려지지 않는다. 황제가 만족했다면 그 여인은 다음에도 불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 번의 불만족이 당신의 모든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당신이 통과한 모든 평가, 당신의 2년의 훈련, 당신이 견딘 모든 굶주림과 고통이 단 한 번의 밤으로 판단된다. 여인들이 이 체계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끔찍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황제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 왜냐하면 사랑은 판단을 흐린다. 사랑은 행동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랑은 위험하다. 그래서 여인들은 사랑할 수 없었다. 당신은 황제를 섬겨야 했다. 숭배해야 했다.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진심은 죽음이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황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당신은 위험한 여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감정은 목숨을 잃는 이유가 되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도구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이렇게 냉혹하게 관리되고, 이렇게 끔찍하게 모욕당하는 하렘의 여인이 갖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름다움이었다. 또는 정확히 말하면 황제가 인식하는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 하렘의 미의 기준은 극도로 엄격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여인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먼저 화장품이 있었다. 납가루로 만든 화장품이 여인들의 얼굴에 발라진다. 납이다. 그것은 독이다. 납가루는 피부를 녹인다. 여인들의 얼굴은 점진적으로 손상되었다. 당신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이 실제로는 당신의 얼굴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수은을 함유한 화장품도 사용되었다. 수은은 신경계를 파괴한다. 당신이 계속 수은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점진적으로 정신을 잃어간다. 당신의 신경이 손상된다. 당신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황제가 당신의 변화를 알아챈다면 당신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불려지지 않는다. 제국의 의사들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를 했다. 식단을 통한 통제였다. 당신이 아들을 낳고 싶다면 특정한 식단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특정한 음식이 남자 아이를 낳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진 것이다. 당신이 딸을 낳고 싶다면 다른 식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낳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식단이 필요하다. 음식조차 권력의 의도에 종속되었다. 당신이 먹는 것조차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국의 필요에 맞춰져 있었다. 복식도 마찬가지였다. 복식은 계급을 상징했다. 최고 지위의 여인은 중국의 비싼 비단옷을 입을 수 있었고 금실로 수노인 장식을 할 수 있었다. 중간 계급의 여인은 평범한 비단옷을 입었다. 하급 여인은 평범한 천옷을 입었다. 당신이 입는 옷만으로도 당신의 위치가 드러났다. 당신의 가치가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옷을 벗는 순서조차 훈련되었다. 어느 부분을 먼저 벗을 것인가? 어느 부분을 마지막에 벗을 것인가? 모든 동작이 상징과 복종의 언어였다. 당신의 옷을 벗는 동작조차도 황제를 위한 공연이었다. 그리고 술탄의 침상에 들어간 여인의 옷과 모든 장식품은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
모두 폐기되거나 봉인되었다. 왜? 왜냐하면 황제가 밤새 접촉했던 옷은 이제 다른 여인이 입을 수 없는 오염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황제의 손길이 닿은 것은 성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개별성이 완전히 말소되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이 왔던 곳도 중요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 제국이 만든 형상이 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황제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였다. 당신의 독특함은 제거되었고 당신의 특이성도 제거되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여인과 같은 하나의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까? 굶주림은 일상이었다. 단식은 미의 기준이었다. 일부 여인들은 극도로 제한된 음식 섭취로 인해 실신했다. 중독도 흔했다. 화장품에 포함된 납과 수은은 중독을 일으켰다. 여인들은 중독 증상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계속 그 화장품을 사용했다. 왜?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황제에게 아름답지 못한 여인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여인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인들은 계속 독을 마셨다. 거울 앞의 얼굴은 자신이 아닌 국가의 소유였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들고 봤던 얼굴은 실제로는 당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이 당신에게 만들어준 마스크였다. 당신의 진정한 자신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남은 것은 마스크뿐이었다. 그리고 그 마스크도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얼굴은 늙는다. 주름이 생긴다. 황제의 관심은 옮겨간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불려지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감옥이었고 그것을 잃는 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 왔다. 이 모든 법칙들, 이 모든 체계들이 6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낳은 여인들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들은 궁중 정치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황제의 아들을 낳은 여인은 그 아들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황제가 된다면 그 여인은 발리데 술탄, 즉 황제의 어머니가 되고 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여러 후렘, 술탄들은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다. 그들은 장관을 선출했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때로는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졌다. 이것은 하렘이 단순한 쾌락의 공간이 아니라 제국의 권력 싸움의 중심이었다는 뜻이다. 이 체계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여인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버려졌다. 황제의 관심이 다른 여인으로 옮겨가면 이전의 여인은 버려진다. 황제가 늙어서 다른 여인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 여인들은 어디로 가는가? 일부는 지방으로 유배당했다. 궁전 밖에 조용한 관저에 살도록 보내졌다. 다시는 궁전을 볼 수도 없고 황제를 만날 수도 없다. 거기서 혼자 살아가다가 죽는다. 그리고 일부는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다. 보스포루스 해협에 수장되었다. 역사에는 얼굴 있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인을 무거운 자루에 집어넣고 해협에 던진다.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죽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 여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다. 마치 그 여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시들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시들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거세당한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황제의 신뢰를 받기 위해 또는 황제가 되지 않기 위해 거세당했다. 그들은 그들의 남성성을 빼앗긴 대신 권력을 얻었다.
하지만 그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충성의 상징으로 거세당했고 감시 속에 살았다. 황제가 의심한다면 그 내시도 죽을 수 있었다. 내시들은 또한 연쇄적인 통제 속에 있었다. 최고 내시 아래에 부내시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감시했다. 위계질서 아래의 내시가 최고 내시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내시들도 결국 제국이라는 기계의 일부였고 그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술탄 자신도 감옥의 일원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술탄을 절대 권력자로 본다. 그리고 맞다. 술탄은 제국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술탄의 욕망도 기록되었다. 술탄이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술탄의 감정도 감시 대상이었다. 만약 술탄이 어떤 여인을 너무 사랑한다면 발리데 술탄이나 다른 권력자들이 개입했다. 그 여인을 멀리 보내거나 죽일 수도 있었다. 술탄의 사랑도 정치화되었다. 술탄의 욕망도 제국의 필요에 맞춰 조정되었다. 술탄은 인간적 정을 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적 정은 정치의 위험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탄도 결국 하렘의 기계의 일부였다. 권력이 절대적인 사람은 동시에 가장 많이 통제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체계, 이 600년에 걸친 절대적 통제 속에서 단 한 번의 진정한 예외가 있었다. 후렘 술탄이다. 우리는 이미 그녀가 하룻밤 금지법을 깼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제국 내에서 합법화되었다는 것이다. 후렘 술탄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노예였다. 그녀의 이름은 알렉산드라였고 나중에 후렘 술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술탄 술레이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특별했다. 술레이만은 정복 황제였고 제국을 최고의 번영으로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강했다. 그리고 그는 후렘을 사랑했다. 진정으로 후렘은 그 사랑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다른 여인들처럼 무작정 복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요구를 했다. 그리고 술레이만은 그것을 들었다. 술레이만은 후렘을 위해 법칙을 깼다. 하룻밤 금지법도 깼고 결국 후렘을 합법적인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 600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드문 예외였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렇게 행운을 얻지 못했다. 대부분은 침묵 속에 사라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제국은 점진적으로 쇠퇴했다. 술탄의 권력은 약해졌고 발리데 술탄의 권력은 강해졌다. 그리고 결국 제국의 정치는 이 하렘의 음모와 권력 싸움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마모되었다. 후기 오스만 제국의 황제들은 점점 더 약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발리데 술탄이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발리데 술탄의 결정은 항상 정치적이었고 항상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제국은 내부부터 부패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중심은 다름 아닌 하렘이었다. 제국이 점진적으로 몰락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렘도 함께 변했다.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도 하렘의 구조는 한동안 남아 있었다. 권력의 습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 술탄까지도 이 하렘의 체계는 작동했다. 제국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당신이 톱카프 궁전을 방문한다면 여전히 그 복도에서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천 여인의 절망이 벽에 배어 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다. 오늘날 톱카프 궁전의 복도는 여전히 고요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여인들이 없다. 더 이상 황제도 없다. 더 이상 내시들도 없다. 단지 관광객들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떠난다. 하지만 그 벽에는 수천 여인의 숨결이 여전히 배어 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고통은 이 건축물 자체에 새겨져 있다. 금으로 장식된 대리석 벽이 실제로는 절망의 벽돌로 쌓여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하렘의 체계가 보여주는 것은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권력이 무제한에 가까워질 때 그것은 가장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장악하려고 한다. 당신의 신체,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사랑까지도. 하렘의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이다. 그리고 동시에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후렘 술탄이 할 수 있었던 일, 즉 법칙을 깨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다른 모든 여인들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죽어갔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다. 그들은 고통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들이 경험했던 끔찍한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이런 체계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하렘은 쾌락의 궁전이 아니었다. 하렘은 권력의 실험장이었다. 그곳에서 권력자는 인간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신체, 감정, 욕망, 사랑, 모든 것. 그리고 그 시도는 상당 부분 성공했다. 하렘의 여인들은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거의 완벽하게 억압받았다. 거의 완벽하게 자신들의 인간성을 빼앗겼다. 하지만 거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다. 후렘 술탄이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정신은 아무리 억압받아도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저항은 계속된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가 단순히 황제와 장군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는 이 무수한 여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그들의 고통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모른다면 현재와 미래의 권력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렘의 법칙들은 600년 전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려는 권력, 인간의 신체를 자산으로 간주하는 체계, 사랑을 정치화하는 세력,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형태만 다를 뿐이다. 우리가 역사 속의 하렘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서 과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오스만 하렘의 법칙들은 인간이 만든 가장 냉혹한 체계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600년 동안 지속되었다. 6세기에 걸쳐 수천 여인이 이 체계 속에서 고통받았고 죽었고 잊혀졌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실제였다. 오늘날 우리가 톱카프 궁전의 화려한 대리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래에 깔린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절망, 고통, 그리고 사라진 여인들의 영혼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스만 하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탐험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이 느낀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과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당신의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에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당신이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길 원한다.
우리는 매주 역사의 어두운 코너를 탐험하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있다. 오스만 하렘의 끔찍한 법칙들처럼 세계 역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극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이 채널을 직접 후원해 주실 수 있다. 멤버십 가입자들은 영상의 조기 공개, 특별 보너스 콘텐츠, 그리고 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게 된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역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더욱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당신이 이 채널의 멤버가 되어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이 오스만 제국의 다른 어둡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우리는 이미 오스만 제국의 황제들의 정신질환, 내시들의 실제 삶, 그리고 제국의 권력 싸움에 관해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스만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당신의 계속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이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역사의 비밀을 함께 탐험하길 기대한다.